오늘 세 번째 코너는 대전교육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대전교육감에 도전했다가 쓴맛보신 분입니다.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과 얼마 전 갈마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선거에서 이분은 단맛을 보신 분입니다. 전교도 대전지부 문성호 전 지부장이십니다. 두 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쓴맛과 단맛. 쓴맛을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 선정했다가 같은 거 예, 선전하셨죠. 네. 네, 선전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성광진, 네, 대전교육 연구소장이시고요. 왼쪽에 계신 분이 이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세요. 네, 문성호, 네, 전교도 전 지부장이십니다. 원래 문성호 선생님은 오늘 땜빵이신 거 아시죠? 예, 하여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정배 선생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오늘 네. 아버지 제사시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문 선생님이 대신 오늘 코너를 같이 해주실 거고요. 이 코너 이름이 설왕성례입니다. 아, 그래요? 예,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뭐 네.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무슨 뜻 네. 같으세요? 네, 혹시 변호사님 아세요? 그 저기 현 교육감님의 대전. 다가온다. 네, 네, 설왕설래가 아니라 설왕성례입니다. 네, 네. 뭐 예,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주제로 이제 국가교육회의 하고 교육개혁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주제를 주셨을 때 좀 걱정됐어요, 좀 솔직히.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얘기 해주시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교육이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정말 발전의 걸림돌까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상당히 전면적으로 국민들의 신임이라고 할까요?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또 대상이 되는 학생들마저도 가르치는 것이 즐겁지 않고 고통스럽다. 배우는 것도 고통스럽다. 뭐 이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근데?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시경쟁 체제 자체가 지금은 21세기를 이끌어갈 교육의 그러한 의제는 아닙니다. 이제 바뀌어야 할 때가 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경쟁 중심으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이미 20세기에 끝냈어야 할 그러한 체제가 교육 체제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이제 대체로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그 문재인 정부가 국가교육회의라는 걸 갖다가 작년에 2017년도 아니죠. 재작년이죠. 재작년 2017년 12월에죠. 발족을 했어요. 국가교육회의. 예. 그것을 발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 국가교육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얘기하시죠. 이게 국가교육 뭐 회의 뭐 이런 게 소위 이제 뭐 교육 그 개혁 거버넌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과 함께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 지혜를 좀 모아보자. 이게 교육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면 금방 성과가 나질 않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정부도 교육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길게 멀리 보고 사실상 이런 정책도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과를 낸다는 것이 눈에 보여야만 되기 때문에. 쪽집게 받으면 금방. 그렇죠. 뭐 입시경쟁 체제에서 학력 경쟁에서 일단 청년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학교든 어떤 조직이든 뭐 어떤 지역이든 그래야만이 일단은 뭐 성공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교육이라는 건 금방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르친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20년, 20년 후에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장기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멀리 바라보는 그러한 해안이 필요한 건데 정책에 있어서. 백년지대게. 그러면은 그 국가교육회의라는 게 예를 들면 거기서 뭐 의견을 내거나 정책을 내거나 이런 것면 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현재 이 국가교육회의는 실질적인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을 만들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교육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나름대로 이제 예비적인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다.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걸 만드는 과정이 국가교육회의라는 걸 먼저 만들었다. 이거는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령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국가 왜 국민권익위원회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어. 국민권익위원회 법적기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도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응. 여야가 뭐 서로 뭐 합의해서 법령을 만들어진 기구가 국가교육위원회가 되는 거죠. 이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게 바로 국가교육회의가 되겠습니다. 문성호 선생님 혹시 그 위원장 뭐 없으세요 얘기? 아니 연락 안 왔나요? 하라고? 나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기대 안 해요? 예, 저도 기대 안 해요. 회의든 위원회든. 네. 아, 회의든 위원회든. 왜냐면- 나는 본인이 위원장 되는 거 기대 안 하신다는 줄 알고. 실제 지금 아까 우리 이제 말씀했는데 누가요? 여기 옆에가? 쓴맛 보는 분.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무상교육에 있다. 무상교육? 네, 무상교육.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실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사실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뭐 회의, 위원회 이러한 것을 현재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얘기하잖아요. 지난해 넘었었다고 하는데 3만 불이면 국민 1인당이기 때문에 4인 가져가면 1억 2천이에요. 그렇죠. 네. 프랑스가 68년에 혹시 1만 불 안 그러세요? 됐을 때 혹시 예. 대개 1억 2천 정도는 버세요?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것은 무상교육이고 또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은 실제 고통을 외면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호도 하에 또 굴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말이죠. 지나친 학력 경쟁 체제 때문에 사교육이 나타나 사실은 무상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교육 때문에 사실은 고통받는 게 국민들이란 말이죠. 근데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분명한 어떤 교육 개혁의 그러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핵심이 뭐예요? 그럼 교육 개혁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핀란드 아시죠? 예, 핀란드가 이제 교육 개혁을 72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나라에서 국가 교육청을 만들었어요. 청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에르키 아호라는 분이 계죠. 예. 누구요? 아호인가? 에르키야호? 네, 어려운. 이 말로 하면 이제 교육부 장관. 비슷한 거예요. 교육부 장관. 근데 이제 그분이 아유, 속보가 떴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만났대요. 지금 녹화 시점에. 이제 20년을 갖다 재직하면서 한 사람이 일관되게 교육 정책을 갖다 펼쳤어요. 예, 핀란드에서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게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교육 정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지나친 경쟁 교육을 완화시키면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가 보는 우수 학생 몇몇을 왜 나머지가 들러리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교육을 꿈꿨고 그걸 이뤄낸 것이 핀란드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수업을 오면 우리 수업에서 오면 뭐 만약에 뭐 인수분을 공부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한 20~30%는 뭐 이해하고 나머지 70%는 이해 못해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래요? 예. 난 70%인 것 같아. 70%가 이해한다고요? 아니요, 전 이해 못한 쪽에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실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핀란드에서는 이러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80% 이상이 완전 학습, 흔히 말해서 대부분의 그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까지 이른다고 해요. 완전 학습? 네, 그렇죠. 옛날에 문제집 이름만이 완전 학습. 완전 정복. 예, 뭐 다달 학습, 뭐 완전 학습, 뭐 매달 학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달 학습 이런 거. 학생들 80%가 넘어간다는 거. 예. 최근에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굉장히 드라마가 화제가 됐잖아요. 교육 현장에서 복장 오랫동안 터졌다면서요, 그거 보시면서. 보시면서 어땠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혹시 보시긴 했나요 혹시? 나는 그런 걸 직접으로 내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들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뭐 피부에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한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모든 걸 걸어버리겠다는 그러한 학부모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뭐 사교육을 통해서 정말 성도를 높여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성공을 하게 하고 그 성공한 것을 가지고 자기 위안을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스카이캐슬 사람들. 근데 부모라면은 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그렇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한국 사회에서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이죠. 이게 우리 모두가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도 그런 거 갖고 있는 것이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스카이캐슬을 하도 화제가 되길래 좀 봤었는데 좀 아이러니했던 게 그 드라마 말미에 이제 사교육 광고가 이렇게 나오고 거기 배우들이 또 나중에 이제 사교육 관련된 CF에 출연을 하는데 지금 스카이캐슬이 의도하는 취지는 저게 아닌데 이게 희한하게 또 그렇게 되니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기승전 자본주의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아까 이제 제가 그 무상교육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진학률이 뭐 10%부터 3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고등학생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 그러면 나머지 대학을 가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잘 살아요. 잘 무슨 살아요. 얘기냐면 결혼도 하고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학교 교육이 학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졸업 이후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그러지 못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교육비로부터 고통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있는 대학을 평준화할 필요가 있다. 아, 이른바 대학 서열화의 파괴.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그렇죠. 68년에 한 거거든, 걔들은. 그래서 걔들. 뭐 솔보론을 뭐 파리 4대학을 한다든가, 우리 뭐 서울 지금 현재 우리가 국립대학이 24개, 공립이 2개 가지고 26개가 되는데, 그러면 서울대가 뭐 한국 뭐 26대학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예를 든다면.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학부모들이 겪는 고통은 대학이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거거든. 이 서열화를 깨지 않고 아무리 뭐 국가교육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이것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근데 이 사람들 알아. 네. 이걸 알아. 그러니까 위원회 만들고 제도 바꾸고 알아. 뭐 해도 대학 서열화가 알아. 깨지지 않으면 소용이 왜, 없다. 왜 그러냐? 어차피 험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상위 10%를 위한 교육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가자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뭐 회의나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 전 국민이 어떤 우리 촛불 혁명 있죠. 그 정도의 어떤 강한 이슈를 가지고 대들지 않으면 바꿔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이죠. 어렵다고 할 게 아니라 바꾸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우리가 70년대에 흔히 말해서 직종 간 학력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이미 70년대에서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서부터 사실은 이 교육개혁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경제체들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종 간 학력 간 임금격차 그대로 가능한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염두에 두는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면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과제,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 정파나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현재 교육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냉소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방향이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입시 개혁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개혁에 이 내용이 다 포함될 것이고요. 그 포함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충분히 공감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현실에서 이게 과연 잘 되겠느냐. 그 많은 사람들의 공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감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별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흔히 말해서 뭐 너무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치 권력이거든. 실제 모든 것을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의원의 3분의 1, 좋으면 반이지. 그 정도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3만 불이라고. 그러면 아까 이런 것처럼 상위가 지면 1억 2천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 왜냐하면 프랑스가 68년도 독일이 64년도에 할 때는 1만 불 이하였거든요. 물론 세월이 한참 지난 얘기지만 물가 상승률도 그렇죠. 있을 것이고 사실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기득권 세력은 끊임없이 그것을 그냥 가지고 아까 스카이캐슬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재생산을 하겠다는 것이고 흑수저는 너희는 그냥 살아라. 이러한 거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광장의 어떤 시민행동 필요하지만 정치 권력도 선동하고 있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뭐 당장 광장으로 나오세요. 지금 네. 그렇다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가지고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통령은 네. 현명을 사는 거예요. 정치하면. 네. 이게 실제로 참 어려운 거고요. 지금의 그 문재인 정권이 만들고자 하는 교육위원회조차도 사실상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야가 합의해야 되고 이 여야가 합의돼서 일단 위원 구성부터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 몫을 쏟느냐. 그리고 정말 공평무상한 그거 하다가 또 세월 막 다 갈 수도 있어요. 것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도 아마 누구나 공감하지만 법률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내일이죠. 토론을 거쳐서 일단 그 국가교육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국가교육회의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토론회 내일 나오는데 그래서 28일 날 이제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소장님 28일 날 28일에 국어 선생님이셨죠? 조금 부족한데. 그러나 저는 이게 그나마 기대하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는 1995년에 성립된 531 교육개혁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1995년에 우리가 말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주의 몰락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극대화된다. 신자유주의가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공고하게 자리 잡은 때고요. 그때 나온 것이 바로 교육 개혁안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좀 부족하시네요. 김영삼 정권 때 만들어진 531 교육개혁안이 체제가 지금 24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시대의 현실이 뭐였냐면 신자유에 맞게끔 경쟁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 당시 이 교육도 수요자 개념, 그 교육 수요자라는 개념으로 학생들과 이걸 학부모들 바라봤거든요. 자본주의적 한마디로 이게 굉장히 시장적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에 굉장히 뭘라고 놓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4년이 지나면서 그야말로 이 체제가 문제가 많았던 거죠, 사실. 그리고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교원평가도 도입하고 학교 운영에도 도입하고 또는 학교 내에서는 이제 흔히 말해서 수준별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했습니다만 이게 위에서 내리막기식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또 이제 이런 반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에 동조하는 건 아닌데 과거에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이제 언급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학습을 잘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한국 교육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한 번에 아니라 여러 번 강조했었던 바도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마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오마가 아니라 오바마. 오바마. 피사에서 성적을 아마 봤을 거예요. 아마 핀란드와 같이 최상위권에서 그야말로 학력에 있어서는 최상위권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창조적 어떤 자발성이라든가 공부하는 데서 어떤 자발성은 현저히 떨어진 거예요. 정말 유럽의 학생들, 특히 핀란드 학생들 같은 비해서는. 그러니까 성적은 좋은데 창의적인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공부에 양이 엄청나게 투자되고 그야말로 이 교육에 투자되는 돈도 엄청납니다, 실제로.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성취했느냐는 것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오바마가 이제 겉으로 바라본 한국 교육에 있어서 피사 같은 그런 국제 학력 시험 같은 데서의 어떤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효율성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좀
좋은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잘 내용을 들어가면 또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그 신자유주의 그 트랙 교육을 한 것이 영미거든. 영미? 예, 영국과 미국이죠. 예, 그렇죠. 영국과 네, 미국에서 그 강영미 도서관장님 얘기한 줄 알았어. 거기서 시작을 했고 또 우리가 받아들인 거고 이미 그것이 실패했다는 것은 나온 것이고 오바마가 얘기한 것은 하나의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죠. 자기들의 교육.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다민족이다 보니까 가장 그 취약한 것이 문해야. 읽고 쓰고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글씨 못 읽는 사람들이 뭐 많죠. 셈하고 기본부터 잘 안 되거든. 그걸 얘기했고 저는 이제 아마 시간이 이제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런 얘기로 우리 네. 성광희 선생님, 우리 성 소장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게 지난 여기 얘기가 좀 재미없어요. 그건 맞아요. 이거 누가 먹었냐고. 네. 아유. 정말 이렇게 하면 망해. 거의 뼈를 후려치는 수준의 그 요즘에 팟캐스트 하는 거 못 봤어요. 계속 대명민가 다 알아요. 대명민 다 알아요. 계속 1분마다 복수가 터져야 돼. 그래야지 뭐가 되면 이게 하트가 올라오지. 이렇게 해가지고야 뭐 이게 하게 한번 이제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아니요. 설왕 문대로 바뀔 수 있어요. 지난 그 1월 23일 날 국경 없는 포차 있잖아요. 거기에 덴마크 코펜하겐 편을 했는데 네. 저는 이 교육이 이제 이뤄야 한다고 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덴마크 부부가 온 거야. 왔는데 남편은 덴마크인이고 아내는 한국인인데 아이를 하나 안고 온 거지.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지. 그래서 이 덴마크 남편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아내를 거기서 만났고 한 6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온 거야 덴마크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당시 안정환 씨가 덴마크 삶이 어떠냐. 그랬더니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덴마크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와서 대학을 공부한 거야. 수업료 다 주고 한 달에 용돈을 100만 원씩 받으면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여기 사는데 돈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무상 교육을 얘기하는 것은 돈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그것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절대 있는 사람들은 관계없어. 그러나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한 2천만 노동자 중에 한 1,000만 가까이가 비정규직이고 정말 삶이 어렵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현재 대학을 가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든 거야. 그래서 교육비를 우선 말씀드린 것은 그것부터 자유로워진다면 훨씬 더 우리가 교육의 어떤 그 지옥으로서 벗어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근데 왜 정치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문성호 무상교육 선생님은 그러니까 네 문성호 선생님은 그 무상교육을 통해서 통해 가지고 일단 그렇죠. 교육 복지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장으로 나와서 정치 권력을 획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여기 그 우리 국가교육 회의에 네. 그 의장이 김진경 선생님이잖아요. 저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해요. 내가 알아. 나올 것이 없어. 그리고 여기 나온 자료를 읽어봤어. 어디에도 그런 비결이 없어. 그걸 봤을 때 이건 한계가 있다. 물론 우리 성광영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100년 대계 국가적인 어떤 걸 세우는 건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알맹이는 빠졌더라. 그래서 이러한 교육비 문제, 그 다음에 학교 어떤 서열화 문제, 그 다음에 대학 입시를 유럽은 대부분 자격고사를 보잖아요. 그죠? 우리 그 운전면허 시험 보던 한 60점 다 보내는 거야. 우리처럼 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학에 가서 진짜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거 막 유치원이 막 요즘은 뱃속에서부터 하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아이들의 삶이 이건 너무나 지옥이죠. 그래서 대학에 가서 그것도 무상으로 공부하면서 편하게 하는 거야. 단 엄격하지 학사 관리가 공부 하나 하면 탈락이야. 네. 이렇게 하는 체제로 가지 않는 뭐 국가교육위원회 회의 위원회 이것은 사실은
별로 기대할 게 없다. 그럼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을 하기 위한 어떤 이런 뭐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도 필요하지만 선생님도 말씀 드려보면 교육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가야 그런 것들이 또 훨씬 더 많이 변화를 겪을 수 이제 있다는. 알아들으셨네. 그러면 그 덴마크 편 저도 잠깐 이렇게 조금 읽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휘게라는 단어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는. 맞아요. 성광진 소장님 순간 외로운 섬이 됐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만 얘기하려고 성왕문대. 앞으로 둘이 해야 된다니까. 10년 전에 사실 덴마크에서 한 5, 6년 살다 오신 한 그 주부셨는데 그분 아까 모셔다가 한번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때가 아마 2007년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성분이 말씀하시기를 지상에 낙원이 있다면 바로 덴마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양 아니죠? 우리 옛날에 지상 낙원 아니죠? 실제로 그 교육 우리와 너무나 다른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뭐 우리로서는 그러면 꿈만 같은 그런 교육이었는데 문제는 우리도 이제 꿈만 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현에 옮기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조그만 외침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지금 법적으로 빨리 기구화돼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렇죠. 올해 중으로 아마 이걸 해야만 할 겁니다. 아마 하려고 할 거예요. 법으로 법안을 성립돼서 저 기구가 그야말로. 근데 그런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법적 권한이 이제 교육부와의 충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행정 집행기관은 교육부인 거잖아요. 그 위원회의 기능과 교육부의 기능이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독립적인 기구고 그 자신의 어떤 활동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국가권익위원회처럼 정권이 바뀌면 사실은 또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능이 정지되는 거지. RNG 이런 분 오실 수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만약 이제 핀란드처럼 한 20년 정말 그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말 우리 뭐 여야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성숙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이제 그것은 또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더 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7번째로 3050 그래서 뭐 이게 뭐라 하더라 3050이 305 클럽에 들었대. 소득이 3만 불 이상, 인구가 5천만 뭐 이런 거. 8번째 나와 볼 7번째. 근데 인구가 줄어서 그거 50은 빠진대요. 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이런데 우리 아이들은 왜 고통을 받고 있냐. 그런 얘기는 왜 정작 이런 자리에서 안 하냐. 문제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예요. 사실 이게 법적인 기구로서의 보장을 확실히 받는다면 정치적으로부터 정치를 어느 정도 중립적 또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될 수 있거든요. 법으로 보장받는다면. 근데 이번에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구적 성격을 갖냐면 아주 중요한 교육 정책을 여기서 만들고 교육부는 그걸 집행하는 기구로서의 그 위상을 갖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20년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검경 수사권 분리, 뭐 수사권 그 뭐 분리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국가가 추구해야 할 교육적 목표, 교육적 정책에 대해서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는 기구로서의 어떤 교육부가 갈 거고요. 만약에 거의 만들어진다면 그럴 현재 지금 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이다. 지난번에 그 우리 이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요. 성광 소장님이 이제 교육감 후보로 나오셔가지고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인물은 준수하니까. 그리고 뭐 평소에 뭐 그 교육을 위해 선신했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뭐 그걸 따를 수 없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뭐 교실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20명, 30명씩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의 삶이 학교 오면 오로지 하는 얘기가 공부거든. 근데 그 아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아까 우리 이제
아이들 문제 뭐 성학대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아이들 30명은 30명의 세계가 앉아 있는 거야. 어떤 놈은 밥도 못 먹고 온 놈이 있고 또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런 경쟁이 갈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에 오면 교육만 하는데 그 아이들의 고민은 따로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교육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야. 그걸 놓치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열심히 교육만 하면 아이들이 교육의 완성도가 된다? 이건 정말 올 때 웃기는 얘기지.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아이들의 삶이 행복해질 때 학교도 행복하고 교사도 행복해질 수 있어. 그렇다면 그 아이가 살고 있는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노동의 문제거든. 아버지의 문제. 그렇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는 교육은 사실은 좀 잘못됐다. 네. 지난번에 그 얘기를 우리 했어야 돼. 문성호 선생님은 나중에 다른 코너에서 한번 따로 좀 오셔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일단 교육이 바뀌어야지 세상이 우리- 바뀌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그래서 재밌네요. 좋아, 좋아. 네, 마무리해야 됩니다. 끝난대. 아니, 이 말은 솔직히 끝난대. 진보든 보수든 중요한 것은 교육이에요. 네. 교육이 바탕을 깔고 세상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미래를 바꿔 나가는 중요한 것은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설왕성래 아니, 정강진 대전교연구소장 그리고 전교조 대전지부 그것도 중요하고 지정배 전 지부장을 대신한 지금 예, 땜빵 경제부장과 문성호 전 지부장이셨습니다. 미래가 더 중요해요. 문성호 선생님 자주 앞으로 자주 나와주세요. 2번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네.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고 네, 네. 박수치를 하고 네. 방청 자주 오시고요. 네, 성광수 소장님은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만나면 왔어. 굉장히 교육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